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젊으신 분들도 많고 이 개발자 좀 뭔가 스러운 분들도 많아가지고, 혹시 이게 개발이나 뭔가 파인튜닝을 좀 해보셨다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많이 참석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석자분들이 지금 어르신도 수준이 따라서 뭐 세션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긴 한데, 뭐 일반적인 난이도로는 진행할 거지만 약간 더 개발스럽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좀 낚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제목을 자극적으로 SLM 파인튜닝 뭐 서빙이라고 했는데, 뭐 이미 뭐 파인튜닝 많이 해보셨을 테고 여기 뭐 개발자분들 많으시니까 뭐 허깅 페이스도 아마 많이 써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션에서 그거를 가르치지는 않고, 당연히 뭐 그런 거 해봤자 시간 낭비잖아요. 파인튜닝이 근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그 현업에서도 들어보는 것들이 결국은 그 파인튜닝이 굳이 필요할까, 왜 해야 될까, 그리고 보통 파인튜닝에만 집중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앞단에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냐, 물론 그것도 많이 고찰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현업도 바쁘고 뭔가 이렇게 좀 막막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앞단에서 어떻게 이 파인튜닝에 필요한 그 SLM이나 LLM 파인튜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베이스라인이에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에셋이라든지 그 가이드 기반으로 우선은 처음에 시작점을 보는 거예요. 시작점 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반복을 하는 거다. 근데 그거 자체는 굳이 그럼 클라우드 뭐 안 써도 돼요. 그냥 혼자서 그냥 오픈소스 가지고 해도 되고 그냥 온프레미스 해도 되는데, 굳이 클라우드가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할 거고,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 트렌드가 그 비즈니스 측면과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파인튜닝, 그 과거에 그러니까 보통 그 CNN 기반 뭐 파인튜닝하고 지금 파인튜닝이 약간 트렌드가 다른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고, 이 파인튜닝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하라고 물을 때 여러분도 그 현업에 가서 가지고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첫 장부터 갑자기 LNOPS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많은 분들이 어차피 이게 파인튜닝만 놓고 보면 안 되고 크게 큰 흐름부터 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파인튜닝의 어느 그 부분이 차지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그 MLOPS하고 LNOPS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장표를 만들었고, 그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 부분이 좀 가장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MLOPS하고 LNOPS가 뭐가 다르냐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제네의 모델은 이 모델이 어떤 출력을 내줄지 우리가 예측이 안 돼요. 이놈은 그러니까 그 확률적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프롬프트 노가다를 하고 레그 같은 거 쓰고 하지만 그 다양한 또 LLM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지금 평가를 예전 LM, 그러니까 예전의 머신러닝처럼 뭔가 우리가 그 정확한 지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지표랑 데이터셋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거나 좀 이렇게 좀 그 체계적인 그 구조를 갖출 거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로 LNMOS가 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 프로덕션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POC랑 프로토타입을 거쳐가지고 전반적인 그 프롬프트 테스트를 하고 나서 뭐 SLM이나 LLM 파인튜닝하고 레그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크 통해서 어르신도 검증했을 때 결국 프로젝션을 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 이게 모델이 실제 뭔가 유해한 정보를 내뱉느냐, 그리고 그게 뭔가 이게 보안적으로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모니터링과 가드레일 기능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 이 모니터링에서 강조한 부분이 제가 이 LLM 드리프트랑 프롬프트 드리프트, 요새 그게 그 대두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파인튜닝을 같이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인튜닝 기법 자체는 어차피 그냥 베이스라인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오픈소스로도 많고 기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법들을 공부를 뭐 딥하게 하셔도 되지만, 결국 이 프로덕션에 적용할 때는 그런 기법들을 딥하게 아는 것보다는 지금 빠르게 뭔가 베이스라인 만들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냐가 더 중요한 그 포인트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튜닝이 왜 필요하냐, 이거 모든 분들이 다 물어봐요. 저도 많이 그 질문을 듣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질문하시는데, 좀 비즈니스 관점하고 이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게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비즈니스 관점에 보시면 이제 이런 리포트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하나의 예시지만, 그 정량적인 지표를 내세우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는 그 동시에 검토하는 모델이 이렇게 하나의 빅 모델만 고려했다면, 지금은
그 멀티 에이전트가 이렇게 떡상하고 프로젝션 그 검토를 많이 하면서 그 하나하나 두 개의 단일 모델이 아니고 그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지금 검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 수치로도 나와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픈소스의 활용률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즈케이스 자체가 과거처럼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뿐만 아니고 지금은 이 파인 튜닝을 동시에 검토하는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지고 계속 리포트를 보시면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파인 튜닝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까라고 할 때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엔트리 배럴가 낮다 뭐 그다음에 또 비용적으로 이건 무조건 비용이 낮다는 거 알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초기 비용을 좀 감안하고 나면 그다음에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은 거의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그 오픈소스 LLM의 한 장점, SLM의 장점 자체가 이 드리프트를 우리가 좀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애저 오픈AI 같은 그런 그 대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블랙박스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그 드리프트가 발생해도 인지를 하기도 힘들고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추측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내부 로직을 모르니까 결국은 드리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파인 튜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SLM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모델 아웃풋을 최대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흐름에 맞게 좀 제어를 한다. 그리고 그 원하는 계속 우리가 흐름에 맞게 계속 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한다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물론 이제 저희 쪽에서도 그런 관련된 컨텐츠 세이프티 뭐 필터링 같은 기능도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베이스 라인으로 제공하는 것뿐이고 이거를 정말 유기적으로 다 모든 그 유스케이스를 커버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특정 유스케이스에 적합하게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유스케이스를 정확하게 식별을 하고 그거에 맞는 뭔가 특화 커스텀 필터링 그러니까 노가다죠. 그게 뭔가 자동으로 다 필터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 머신러닝의 본질, 그러니까 지금 젠AI 자체가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노가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뭔가 지금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뭔가 LLM이 좋고 뭔가 좋은 모델이 아니니까 다 자동화가 될 거다. 근데 그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정 뭔가 특정 우리가 유스케이스는 아주 특정 그 작은 부분에서는 뭔가 그 업무적으로 굉장히 좀 시간이 단축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그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그게 모든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자체가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시사 포인트인데 최근에 저희 쪽에서 파이 3.5가 나왔죠. 그 모델이 지금 한국어도 지원되면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실제 벤치마크에서 허깅페이스에 제가 그 여기 같이 오늘 참석하신 그 최우근님하고 그 벤치마크 수행했는데 이게 3.5 터보를 이겨요. 그러니까 그 지금 포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모델이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지원이 부족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지원 기능도 계속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모델을 당장 그 프로덕션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있는 아까 그 LLM 그 옵스 스테이지에서 이 POC 타입에서 무조건 간단하게라도 검토를 해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레그냐 파인튜닝이나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도 크게 뭐 레그 그 프롬프트부터 검토하고 레그를 검토하는 그런 추세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추세가 바뀐데 과거에 같은 경우는 우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레그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인튜닝 그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트렌드 자체가 지금 레그하고 파인튜닝을 좀 동시에 검토를 하는 그 기업들과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 파인튜닝 어떤 뭐 유스케이스를 쓸 거냐 그냥 이 글을 보시면 돼요. 너무 뻔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겠지만 결국 레그만의 장점이 있고 파인튜닝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 파인튜닝의 뭐 장점이 성능을 높인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성능 자체를 높이는 거는 이미 LLM에서 어느 정도 좀 포화가 돼 있고 즉 그거를 좀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더 레그가 더 잘해주는 그 역할입니다. 물론 그거에다 파인튜닝까지 결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뭐 테크니컬 리포트에서는 레그가 더 우수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튜닝이 왜 그럼 검토를 하냐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는 결국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대답하는 챗봇이 아니고
정말 특수한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특수한 유스 케이스인데 어떤 제조업에서 뭔가 공정 예측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의사 뭐 환자 간의 대화에서 뭐 특정 예를 들어서 뭐 흉부외과 뭐 그런 데이터 자체가 만약에 그 LLM이 잘 안 됐으면 그거를 정말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로 넣어가지고 물론 그건 레그로 뗄 수 있겠지만 이 프롬프트를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파인튜닝을 같이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여기 하이라이트 쳐놓은 것 자체가 그럼 파인튜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합니까라고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그 상당히 많은 고객들은 그냥 우리 데이터 많다 그냥 PDF 던지면 되지 않냐. 근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 질문을 좀 드리면 혹시 파인튜닝 할 때 지금 데이터 모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고민을 하셨다는데 보통 PDF로부터 지금 뭔가 거기에서 의미 있는 그 Q&A 형태의 데이터셋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보신 분들 그 레그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PDF 파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를 다루진 않을 거지만 이 PDF로부터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있는데 그거를 파싱하는 것도 또 하나의 커다란 그 주제잖아요. 혹시 그런 거 좀 고민해 보신 분들 몇 분 계실까요? 다 연관이 돼 있는 주제입니다. 많이 계시진 않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랑 다르게 롤이 명확하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과학자 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뭔가 이 역할만 하고 나는 이 역할만 하고 그게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도 어느 정도 제네의 컨셉 알고 파인튜닝에 대한 컨셉을 알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 제이슨 어차피 파인튜닝 자체가 지금은 뭐 완전 베이스라인 하는 것 자체라면 뭐 모델링이라든지 어떤 코딩에 많은 노력이 안 들어가요. 그냥 베이스라인 자체만 하는 거라면.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면 다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여기 강조하는 건 아까 앞에 장표하고 그 앞에 장표만 얘기하면 그럼 파인튜닝하고 레그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림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파인튜닝 전에 레그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그래도 좋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그러니까 한쪽 의견만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보통 그 여러 가지 그 최근 트렌드를 많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뭐 시간적인 한계와 이 장표 자체가 어차피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 워낙에 요새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 아카이브에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리포트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뿐 말고 여러분도 아마 다 많이 힘드실 건데 가뜩이나 지금 뭔가 뭐 업무 일정이나 마감일에 뭐 쫓기는 와중에 그 새로운 논문들 계속 나오고 그거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테크니컬 리포트도 봐야 되는데 그냥 결국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그럼 그것들을 다 과거의 눈으로 다 볼 거냐?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해주는 그 제네에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워낙에 그 많은 거죠. 근데 파인튜닝에 대한 많은 오해가 지금도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 정말 많이 저는 답답한데 그러면 수학을 해야 되냐, 뭐 코딩을 짜야 되냐, 그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떼 얘기 잠깐 하면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옛날에 뭐 대학원 다닐 때나 아니면 그 회사 다닐 때 이렇게 간 건데 이런 거 솔직히 아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뭐 실제 그러니까 수식 같은 거 이해하고 그거를 구현하고 밑바닥부터 구현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과거 논문들은 그런 뭐 GitHub에 공개한다는 개념이 없고 GitHub도 없었죠. 그러니까 공개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답답하면 구현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매트를 구현하고 그거를 뭐 C로 컨버전하고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로.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나오자마자 그냥 논문이 뭐 지금은 뭐 그 같이 오픈 소스로도 있고 워낙에 많은 특기들이 뭐 이 순간에도 계속 많은 분들이 개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파인튜닝 기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물론 최신 기법에 뭔가 나는 정말 소타만 따라가겠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고 그냥 베이스라인 그 기준에서. 근데 그 베이스라인 기준에서는 파인튜닝 자체의 기법보다는 뭐 오늘 제가 여기 파인튜닝 장표는 다 뺐어요. 그 더 뒤편에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제가 강조한 대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하냐 그리고 하나의 그러니까 사이클을 돌았을 때 사이클 돈다는 게 데이터 모으고 그거를 뭐 레그하고 파인튜닝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SLM이나 LLM 베리언트를 어떻게 이 평가를 할 거냐. 평가 기준이 하나가 아니죠. 뭐 객관식 얼마나 모델이 똑똑하냐, 얼마나 모델이 문장을 잘 생성하냐, 얼마나 모델이 거짓말 안 하냐, 굉장히 그 얼마나 모델이 뭐 컨테스트 잘 뽑냐. 너무나 많은 그 지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의미가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뭐 리소스랑 시간의 한계상으로 모든 것들을 못 하니까 의미가 될 만한 지표 몇 개를 찝어가지고 그거를 합의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그 improve through best iteration 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이클 자체가 예전에 과거 머신러닝 할 때는 그때는 오픈소스 같은 것도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컴퓨팅 속도도 느리니까 한 번에 이터레이션 도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짧게는 뭐 그냥 2주, 3주 걸리고 많으면 뭐 거의 한 달, 두 달씩 걸렸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그 제가 잠깐 공유드리겠지만 실제 평균적으로 지금 프로덕션의 POC를 성공적으로 한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그 프로덕션까지 간 평균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앞단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근데 한 번에 그냥 프로덕션 쭉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안에서 수많은 이 반복 이터레이션 될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단순히 뭐 이제 모델 제작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그 평가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뭐 한 번, 두 번으로 도는 게 아니고 100번 이상, 뭐 많으면 200번 그렇게 돌 수도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빠르게 선순환을 사이클을 빠르게 돌 거냐,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배포한 모델을 어떻게 좀 확장성 있게 나중에 어차피 배포할 거라면 이게 뭐 한두 명 그 구멍가게가 아니고 그 많은 사용자 대상으로 저희가 배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보면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전반적인 이 클라우드에 대한 제니아이에 대한 이 스택에 대한 서비스가 여기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에 있는 AI 모델 같은 경우가 이 오픈소스 모델뿐만 아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자체 개발한 오픈소스 그 파이3를 파이 3.5 포함한 그런 모델을 대표로 하는 오픈소스 다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오픈 AI 모델들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모델들은 여기 AI 모델에 있는 카탈로그에서 뽑아다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뭐 자체적으로 그냥 그 뭐 만약에 그 이런 AI 모델을 쓰는 거 말고 관리형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감정 인식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애저 AI에 있는 AI 서비스들, 굉장히 많은 AI 서비스들을 베이스라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까 뭐 같은 SLM 파인튜닝하거나 그냥 고전적인 그 커스텀 ML 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뭐 MLOS를 구축한다고 할 때 그때 바로 머신러닝 가운데 있는 애저 머신러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또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세기인감 있는 AI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제네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보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 막을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서비스가 개발되고 피처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꾸준히 서비스가 업데이트되고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의 단일 이게 어떤 그 사이클이 아니고 이거를 프로덕션 관점에서 결국은 지금 모델을 보통 하나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이든 그게 엔터프라이즈든 결국은 여러 개 뭐 사내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뭐 어시스턴트라든지 다양한 그 챗봇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그 다양한 모델들을 다 그 관리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관리하고 그거를 그 자동화하고 그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게 그 애저 AI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애저 AI 바로 스택이라고 하고 맨 밑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컴퓨팅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애저 그 쪽에서 제공하는 GPU 보통 컴퓨터 인스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ND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그 GPU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금 많이 지루하실 텐데 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세 장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세 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저에서 지금 파인튜닝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때 뭐 여기는 위에 있는 거는 비슷한 얘기죠. 그냥 뭐 그 원천 데이터 모아가지고 뭔가 그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파인튜닝하고 검증하고 배포하고 LLMs 돌리고 근데 뻔한 얘기인데 그걸 약간 좀 더 그 풀어보자는 거죠. 풀어보자는 게 그럼 파인튜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저만의 베이스라인이지만 이것들 가지고 실제 POC를 했을 때도 좀 이미 결과 나왔고 이제 다른 고객한테도 굉장히 얘기했을 때 좀 긍정적인 그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기반으로 계속 좀 개선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시고 이걸 베이스라인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그냥 해볼 만하겠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쓰라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 내에 그냥 대충 보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결과다라는 것을 좀 빠르게 그러니까 리더들이 파악하면 가장 좋고 어느 정도 좀 짬밥이 있는 실무자들이 파악하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옵션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솔직히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건데 보통 옵셔널 1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열에 한 7, 8은 우리 데이터 많아요. 우리 텍스트 데이터 많아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없죠. 없는 경우도 많고 PDF도 엉망인 경우도 많고 뭐 그건 다른 얘기겠지만 보통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잘 정제된 이 허깅 페이스에 있는 데이터셋이 아니고 그냥 나의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파인튜닝이 필요한 이 Q&A 만들 거냐.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사람이 개입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개입이 힘드니까 가장 그 소타의 모델을 보통 쓰죠. 그게 보통 그 GPT-4 옴니 같은 모델을 쓰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 파인튜닝에 필요한 그 인스트럭션 데이터, 그거를 보통 커버리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이 파인튜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모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건. 근데 이 1000건만 가지고 파인튜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아무래도 그 정말 1000건이 그러니까 니마 같은 논문을 보면 그게 뭐 1000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뭐 10만 건, 5만 건, 10만 건 그런 정도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그 두 번째 옵션으로 이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통해 가지고 여기서 페르소나라는 거니까 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너는 AI 어시스턴트야. 뭐 너는 뭔가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프롬프트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프롬프트를 얘가 그 보통 모델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너는 수학 선생님이야, 너는 영어 선생님이야 그렇게 그 지침을 주거나 프롬프트 만들라고 하면 잘 주는데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그거를 정말 그 여러분에 맞는 유스 케이스 맞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 가지고 각 그 페르소나마다 그러니까 그 합성 데이터를 몇 개씩 만들라고 지침을 주면 나중에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가장 유명한 기법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그 글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렌에 대한 그 구현을 제가 해놨고 그 구현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합성을 해서 실제 파인튜닝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다. 그 과정이 바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그냥 오픈 소스를 가지고 그냥 써도 되고 뭐 그냥 날로 구현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뭐 오토젠이나 프롬프트 플로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좀 더 그 잘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장표에서 이걸 많이 봤을 땐 장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1시간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원래 경쟁사에 이직을 했지만 경쟁사 그 다닐 때 이거에 대해서만 거의 1시간을 떠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뭐 나중에 제 이름 검색한 다음에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1시간 그냥 동영상 들으신 게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어차피 많이 아실 거잖아요. 혹시 이 컨셉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제 뭐 몇 년 전에 다닐 때는 이 컨셉에 대해서도 설명드린다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컨셉에 대해서 다들 막이니까 뭔가 이 트레이닝 서빙이 뭐고 과거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그냥 다 로컬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좀 약간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고 결국은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는 베이스라인을 하나 만들 것 뿐이고 이 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다른 SLM, LLM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그 외부의 상황, 모델의 상황이 바뀌거나 프롬프트의 뭔가 변조를 인해 가지고 이 드리프트가 발생했을 때 그 드리프트를 빠르게 감지하고 다시 그걸 웰백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툴이 아까 제가 AI 스튜디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커다란 AI 허브가 있고 그 하나의 AI 허브 안에서 그 AI 프로젝트를 0개에서 N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0개를 굳이 만드는 필요 없겠지만 프로젝트를 여러 개 관리하면서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맞는 뭐 프롬프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좀 멀티 에이전트를 오토제너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개 에이전트에 대해서 너는 지금 이제 이런 역할을 할 건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멀티 챗봇을 할 때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페르소나를 지정해 가지고 약간 그 뭐 스테이트 머신처럼 이렇게 흐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멀티 에이전트로 구성해 가지고 좀 위기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냥 아웃풋을 내뱉으면 당연히 그 보안이라든지 뭔가 유해성 정보들 그냥 그대로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방어 장치, 리스폰시블 AI에 대한 방어 장치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그 Azure AI 컨텐츠 세이프티를 넣고 그거에 따른 필터링을 그리고 이것만 의존하면 안 되고 결국은 과거에 했던 노가다처럼 우리가 정말 흔히 말하는 신조어나 아니면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는 패턴들은 결국은 그 모델을 믿으면 안 되고 그것들은 그냥 수동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정규식 같은 거로.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명시적으로 그 블랙리스트를 넣어야 된다라고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거에 따른 계속 검증을 계속 중간에 제가 이베리에이터 넣는 것도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제 데이터 준비 아까까지 설명드린 게 거의 오버뷰고 나머지 디테일한 건 아마 들어오지 않을 건데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쭉 보시면서 그냥 네모 그냥 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 합성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것도 제가 오늘은 장하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합성 데이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계속 유의미하게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그게 품질의 데이터를 사람들이 모을 수 있거나 이미 구성이 됐으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고역이거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국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빠르게 개설하시는 것들이 이미 잘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얼마나 이 모델에서 그 학습된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끌어낼 수 있게 가이드를 주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좀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가장 그 보안이라는 게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합성 데이터 생성할 때도 얘가 유해 정보를 내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100% 막을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밑에 있는 그 그림을 참조해 가지고 그 DP 그 약자가 디퍼런셜 그 폴리시라는 약자인데 이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좀 보안에 강건한 이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합성 데이터 만들고. 그레이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딥한 주제니까 말씀 안 드릴 거겠지만 그 주제만 그냥 가시고 있다가 이런 주제가 있다 그리고 관련 논문들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딥한 부분은 이 시간 끝나고 따로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가상 데이터, 합성 데이터 만드는 거에 대한 디시전 트리도 지금 베이스라인 제가 왼쪽에 좀 강조를 해놓고 오른쪽에 프라이버시 오리엔티드, 이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써놨는데 이 베이스라인을 우선 보시고 베이스라인 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천 데이터로부터 그 CD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거기에부터 데이터가 부족하면 글렌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하고 그거로 베이스라인 보고 근데 여기에서 베이스라인에서 나는 한번 계산하고 싶다고 할 때 나는 보안이 중요해 아니면 나는 뭐 그 성능이 중요해라고 할 때 보안이 중요하다면 그 위에 있는 프라이버시 DP 기반 그 기법들을 검토를 하고 그게 아니면 성능이 더 중요하다면 밑에 있는 그 기법들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기법 유명하죠. 그 위저드 LM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위저드 LM. 뭐 그 정도 아셨으면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베이스라인부터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 그 PDF로부터 지금 파싱하는 것 자체가 많은 그 수고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그 이미지, 텍스트, 표를 구별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오픈 소스로 할 수 있겠지만 그 Azure AI 다큐멘트 인텔리전스에 있는 그러니까 빌트인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잘 인식을 하고 이미지를 잘 이렇게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비용이 많이 그 POC 용어는 안 나가니까 이거를 베이스라인을 보셔도 된다는 의미로 제가 써놨고 나는 그래도 비용이 난 부담된다라면 오픈 소스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미지, 테이블, 텍스트 나눠가지고 각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요약을 해줘, 테이블 요약을 해줘, 뭐 텍스트 요약을 해줘. 그거에 따라서 청킹 만들고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지금은 구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냥 무조건 밑에서 밑바닥부터 구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구현한 남들이 구현한 오픈 소스를 이용하거나 이미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오픈 소스도 있어요. 그런 소스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하나의 그냥 여러 문만에 미니셋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실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 기반으로 어차피 오픈 AI든 그냥 허딩페이스든 그 데이터셋만 있으면 지금은 그냥 거의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인튜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파인튜닝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배포하고 그 과정 자체가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저보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눈으로만 보시고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근데 이 장표를 90 포함한 거는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과 개발자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디시전 메이커라든지 좀 C레벨들은 인지를 못하세요. 그냥 데이터 넣어주면 뭐 PDF 넣어주면 알아가지고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복잡한 과정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하나의 베이스라인인 거죠. 이미 PDF로부터 보면 PDF도 어느 페이지에서는 이미지만 있고 어느 페이지는 뭐 텍스트만 있고 어느 페이지는 이미지랑 텍스트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려야 된다. 근데 그거를 무조건 다 뭐 LLM으로 걸을 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만의 로직으로 이거 걸을 수 있는 로직들이 많겠죠. 근데 가장 뭐 베이스라인을 볼 거라면 이 제가 공개한 코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어느 정도 섞여 있냐? 아니면 그리고 텍스트하고 이미지 개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만의 뭐 그 인계값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각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 그 표마다 또 전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미지 같은 경우가 이런 거를 그냥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아무리 추출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작은 이미지나 깨진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럴 때 바로 포스트 프로세싱,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일종의 꼼수지만 그런 꼼수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이 실험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의 그 이런 시행착오가 아니고 정말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프로덕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리더분들 되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좀 할 수 있는 지금 그 여건을 주시고, 근데 물론 주니어들은 그 시행착오를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리더들은 오해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계속 투명하게 진행 상황 공유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되고 안 되고를 명확히 리더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 예시예요. 여기 있는 코드도 그냥 샘플 코드 그냥 하나 예시일 뿐이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를 본 다음에 그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거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입세셔널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예외 처리들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 고대 기름을 밝힐 수 있겠지만 파인팅 전후로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수치를 보시면 그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왼쪽에 있는 시밀러리티가 예를 들어서 그 문장이 얼마나 유사하냐, 그 레퍼런스 문장하고 그게 당연히 5로 가까웠을 때 우수하겠죠. 지금 그래서 몇 개 지금 샘플이 안 됐지만 실제 파인튜닝 했을 때 이 적은 수의 샘플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좀 본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샘플인 거고 실제로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정말 도메인 그 특화적인 거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좀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합성 데이터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리면, 자 이제 이거 코드 오픈 소스로 제가 공개를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그 GitHub 애저의 신시릭 QA 제너레이션에도 있고 나중에 말씀드릴 SLM의 이노베이터 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잠깐 보시면 되고, 여기는 코드를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프리프로세스에서 PDF를 읽어드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다 그냥 직접 작성을 한 거나 가상으로 만드는 것을 저작권 그 이슈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다 제가 직접 그 글을 쓴 거라서. 그래서 이게 실제 보시면 제가 예전에 뭐 그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예전에 뭐 디퓨전에 관한 어떤 기술 뭐 그 기고 글인데, 이거를 가지고 뭐 PDF로부터 지금 이렇게 그 PDF로부터 믹스드 페이지 텍스트 이미지 잘라가지고 실제 믹스드 페이지라는 게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섞인 거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잘 보시면 다큐멘트 AI 가지고 이게 잘 보시면 다큐멘트 인텔리전스의 그 프리뷰트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그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검출해 가지고 이게 이미지까지 자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직 자체가 코드는 복잡해 보이지만 로직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게 그 약간 좀 그 약간 지저분한 코드들이 많이 뿌리지 실제 흐름 자체는 크게 뭐 과거랑 다르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 몇 초간의 시간을 거쳐서 하고 나면 이미지가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분리된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우리가 원하는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프롬프트만 만들고 끝이 아니고 그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Q&A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러 갈 때, 그럼 여러분께서는 그 프롬프트를 또 만드는 별도의 프롬프트 또 그 일종의 리퍼스터리를 가지고 다양한 프롬프트를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프롬프트를 밑바닥부터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그 공개한 그 오픈 소스가 잠깐 보여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 제가 하나 만든 게 커스텀 QA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오픈 소스 중에서 그 제니AI 쪽에 그 오픈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상속 받아가지고 여러분께서 원하는 이 프롬프트를 여기 프롬프트 템플릿을 보면 제가 뭐 영어, 그 일본어, 한국어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긴 Q&A 원한다, 나는 짧은 Q&A 원한다, 나는 대화를 원한다. 그럴 때 바로 그 다양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 세션 끝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오픈 AI 한번 그 세팅하셔 가지고 이 코드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다시 장표로 넘어가서 파인튜닝, 이거는 뭐 별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자 파인튜닝의 범위 자체가 이제 기존에 있는 오픈 AI 모델 할 거냐, 오픈 소스 모델 할 거냐. 근데 오픈 AI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이 데이터셋이 있으면 대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블랙박스니까. 우리는 제이슨 라인 가지고 그걸 인풋으로 넣고 우리는 그냥 그 단순하게 트레인 뉴스만 보고 결과만 보고 우리는 그냥 모델을 배포하는 좀 멀쩡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게 싫고 어느 정도 개발자가 있다면 그리고 SLM 같은 약간 제가 중요성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그 OSS 모델을 파인튜닝하고 배포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서 지금 그래도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좀 하는 게 좀 어렵다 할 때 그때 지금 저하고 같이 계신 효구님께서 만드신 이 SLM 이노베이터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번 달 23일에 한번 연치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떻게 애저 ML 그 스튜디오하고 애저 AS 스튜디오를 파인튜닝하고 배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시면 더 좋은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로 다 돼 있고 당연히 이거 워크숍이지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면 그 엔드투엔드로 그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향후 AIM의 어둰션을 좀 더 빠르게 하고자 하는 일종의 디딤돌입니다. 그러니까 파인튜닝만 가지고는 돈도 안 되고 아무런 그 이득이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도 신뢰를 얻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고객하고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둰션과 프로덕션을 위한 좀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일종의 그런 거에 대한 좀 디딤돌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애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게 뭔가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그림에 대해서 이 워크숍을 거치면 뭐 이제 금방 그냥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그거에 의존하는 그 4개의 그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 어떤 스토리지 연관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연관되는 뭐 컨팅 이미지가 뭐고 이제 인증이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이렇게 눈 감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정말 좋은 거고 그 이 그림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그 파인튜닝에 대한 많은 오해가 또 클라우드, 그 애저 뭐 AWS 다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지금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했을 때 그럼 기존의 코드를 다 바꿔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혹시 기존의 코드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코드 자체는 그냥 그대로 가되 그 환경만 쓰면 결국 왜냐하면 실제 학습을 수행한 주체는 이 컴퓨터 전용 인스턴스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개발하는 환경이 아니고 근데 그 컴퓨터 인스턴스부터 학습을 하게 만들어주는 명령어를 우리가 커맨드 라인으로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파이썬 코드로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과거 컨셉과 비슷하게 우리는 이 실제 컴퓨터 인스턴스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뭐 로컬 PC라든지 그냥 뭐 랩탑이다 아니면 그냥 온프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그 실제 학습 코드가 아니고 그냥 그 개발하는 코드만 짜고 실제 학습은 그 GPU가 있는 클러스터에서 수행해주라는 명령만 던져주고 실제 학습은 바로 오른쪽에 이 트레이닝이 있는 학습 클러스터에서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 보통 머신러닝 서비스 장점이 결국은 이런 학습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지금 애저 ML 같은 경우 ML 플로우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ML 플로우에 있는 로딩 기능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로딩에 대해서도 이 탭에서 이렇게 직접 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탭들에 대해서 매트릭을 보고 약간의 코드가 한두 줄 들어가지만 이렇게 로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중간에 아웃풋들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로그를 여기 아웃풋 로그를 통해서 실제 학습이 어떻게 되고 있냐, 로스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완디비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ML 플로우 상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엔드포인트 배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건 워낙에 유명한 주제이고 또 이것도만 하더라도 똑같이 제 이름 검색해가지고 지금 모델 배포에 대해서 아마 검색하면 동영상 몇 개 나올 거예요. 전 직장에서 한 거지만. 그래서 혹시 클라우드 상에서 모델 배포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름 검색해가지고 지금 모델 배포 보시면 아마 좀 동영상 이렇게 떠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거를 보시면 되고 딱 3분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이야 그 시사점입니다. 마지막 시사점이 뭐냐면 그 제가 되게 장황하게 얘기했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잘 안 들어오겠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좀 많이 메시지를 드렸어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파인튜닝을 위해서 결국 필요한 부분과 앞단의 데이터가 중요하고 파인튜닝이 어떤 그 상황에서 쓰이고 그게 왜 필요한지 그 메시지만 좀 기억하셨다가 이 디테일한 부분은 이 장표를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장표의 앞부분만 지금 기억하셨다가 나머지는 야 뭔가 그 키워드를 힌트해가지고 힌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께서 직접 검색을 하거나 그게 힘들다면 주위 동료 도움 받거나 정 안 되면 뭐 저희한테 그 문의를 하셔도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이클의 크기를 보시면 결국 보통 높으신 분들이나 보통 그 C레벨들은 보통 큰 그림부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튀김부터 이룬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계속 확장한다는 게 결국은 계속 이렇게 도면서 반복하면서 반복하는 사이클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이거예요. 그 바로 평가. 그리고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혹시 이거 칩 후엔 그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 책을 쓰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보통 저는 개발자가 아니지만 개발자들 막 유명한 게 뭐 테스트 드리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LLM에서는 평가 드리븐 개발,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게 저도 예전엔 그거 인지를 못했는데 작년 올해를 거치면서 모델 평가가 정말 중요한 그 컴포넌트구나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유기적으로 어떻게 빠르게 사이클을 돌기 위해서 LLMOS에 필요하다. 그 LLMOS를 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1분 남았는데 마지막 메시지로 작년에 혹시 그 앤드룽의 그 강의 가신 분들 저는 그거 갔었는데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이 그림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신봉하지 않지만 좀 시사점이 있는 부분 자체가 제니아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은데 실제 제니아의 프로덕션 자체는 정말 작은 그 점이죠. 근데 그게 3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이 그 ML 프로덕션만큼 커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정말 작은 부분만 커지는데 그거에 대한 블로커가 뭐냐라고 할 때 정말 많은 블로커가 있지만 그거를 부터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스스로 다들 뭔가 이 블로커에 대한 그 현상을 그거는 직급이나 뭐 상황이 뭐 어떤 포지션에 다 무관하게 인지를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 최대한 널리지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됩니다. 널리지 쉐어링이 단순하게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정말 오픈 디스커션 하면서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긴 시간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